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설날을 맞이하여 설 연휴에 푹 쉬었습니다. 여러분도 쉬시라고 일주일 동안 한 주 건넜습니다. 여러분. 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빠짐없이 해나갈 생각입니다만은 뭐 아주 나라에 혹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는 조금 쉬기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 논어 양화편의 7장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여러분 저 보시고요. 저는 밑에 있는 책을 볼게요. 자왈 유야 여문 육언육패의호 육언육패의호 대왈 미야 거어여 아니 그 뒤에 또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우선 여기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공자님의 제자가 사마천이 주장에 의하면 3,000명 정도라고 얘기했죠. 그것은 그만치 많았다는 뜻이고, 실제로 그 당시 상황으로 봐서 3,000명이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죠. 인구가 몇 명 되지 않는데, 다만 한 100여 명 내외는 충분히 되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역사의 기록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한 72명 정도 되니까 말이죠. 한 100여 명 정도는 되지 않은 누락자가 좀 있다고 치고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공자의 제자 가운데는 나이 차이가 제일 가까웠던 사람이, 적었던 사람이 안무유라는 사람이 공자님과 6살 차이고요. 그 다음에 염경이 있지 않습니까? 염경이 공자님과 7살 차이였고, 그 다음 번이 자로, 중유죠. 중유인 자로가 공자와 9살 차이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이 70세 때면 자로는 61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참 가깝다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자로와 대화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일생동안 살아오면서, 평생을 살아오면서 자로와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참 많고, 공자로 하여금 눈물도 흘리게 하고 화도 나게 하고 했던 이 영역과 애환을 같이 했던 제자가 자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말입니다. 상팔하팔, 그래서 우리 봉건 시대, 전통 시대에는 서로 상팔하팔, 위로 8살, 아래로 8살, 나를 중심으로 하면 아래로 8살 서로 말을 놓고 말을 트고 지냈습니다. 그 사이에는 친구가 해도 좋다는 뜻으로. 그 나이 차이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상팔하팔, 상팔하팔이라고 그러죠. 상팔하팔. 이렇게 이 교제 범위가 넓었는데, 그러니까 18년, 나를 중심으로 하면 18년, 아래 위로 18년 아닙니까? 이 서로 교류를 아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일제시대 때 그 학교가 영향을 주어가지고, 한 학년만 높으면, 마치, 갑질을 하고, 한 학년만 낮으면, 의리되어가지고, 무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이런, 이 상하 수직 관계처럼 되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이가 70이 되어도, 중고등학교 때 한 해 후배들이 보면, 선배들을 굉장히 조심하고 두려워하고, 말을 함부로 놓지도 못하고, 이런 현상이 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 조상들의 빛나는 전통을 지금 시대에 살리는 그게 아니죠. 엉뚱한 방향으로 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공자와 자로가 9살 차이인데, 아마 옛날에는 오히려 더 자유롭지 않았을까? 뭐 옛날에도 이런 정도의 공통된 인식이 있었을 거로 봐요. 그래서 자로가 가끔 가다 보면 선생님에게 불쑥 덤벼들기도 하고, 또 이렇게 불경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나이 차와 연관이 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로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로가 마침 옆에 있길래 공자님이, 자로야, 친구끼리는 자로라고 부르지만, 자로의 이름이 유지 않습니까? 유고 성이 중시잖아요. 그래, 스승과, 왕과 스승과 부모는 어떤 개인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가 유야 이렇게 하죠. 자로야 이런 말이죠.
여는 이 너여자 마찬가지죠. 이 여자, 너여자. 그리고 이게 또 이게 안 주거든요. 되네. 이 여자는 이 여자 여자가 아니고 여자 여자로 쓰이지만 이 너라는 뜻으로 쓰이고 이 여자도 되고 말이죠. 혹은 너 이자도 이것도 너라는 뜻이에요. 이자 이것은 뒤에 약자가 이렇게 되고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보면 현대에 와서 아니 중세부터 이렇게 니라는 글자의 오른편을 차지하는 것이 이겁니다. 이게 바로 이렇게 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라는 유라는 것을 또 이거 외에도 이것도 있습니다. 이 너여자 이거 너여라는 뜻이에요. 그래 이거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 이것은 되게 기본적으로 많이 쓰이는 거기 때문에 좀 기억해 놓으시면 한문을 볼 때 좀 편리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너는 들었느냐? 들을 문자죠. 들었느냐? 육언육패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요거는 사실 말이죠. 이게 물음표예요. 이 물음표를 해놓고 또 이렇게 서양에서 쓰던 이 물음표를 이중으로 다뤄놨죠. 좀 더 쉽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이게 바로 여기 있으면 물음표란 뜻입니다. 유야, 너는 육언육패라는 데 대해서 들어보느냐 했더니 대활 자로가 대답하기를 미야, 못 들었습니다. 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육언이라는 건 뭐냐면 육언이라는 게 여러분 알다시피 언이라는 것은 말씀 원자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뭐냐면 6개의 글자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6개의 글자. 6개의 글자의 글자와 그 폐단, 6개의 글자가 담지하고 있는 폐단에 대해서 너 들어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뒤에 문장에 나오지만, 인지신, 신, 그리고, 직용강, 그리고 강. 이 여섯 개입니다. 이 지자는 사실 이 지자의 의미예요. 이 지자, 지혜 지자. 알다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지혜 지자의 의미로 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언이라는 것은 6글자, 이 지, 인, 지, 신, 직, 용, 강. 이 6글자를 들었느냐. 그리고 또 6글자의 폐단, 각각 폐단이 있는데 잘못 이해하면 생기는 폐단이 있는데 너 혹시 거기 그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자로가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박씨 가시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넘어갑니다. 그랬더니 거라는 건 뭐냐면 거라는 것은 앉아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앉아라. 야, 너 이제 서서 서성거리지 말고 우선 내 얘기를 잘 듣기 위해서 우선 앉아라. 이게 어떻게 앉았을까요? 요즘 말하면 꿇어 앉은 겁니다. 이때 스승도 꿇어 앉고 제자도 꿇어 앉았어요. 근데 이 당시는 꿇어 앉는 것이 기본 자세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예를 표시하는 기본 자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도 그 당시에 이 천하를 다스리던 그 천자도 꿇어 앉아 있었습니다. 뒤에 편하게 앉는 방법으로 사용하게 됐지만 원래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 괴 좌자도 되고 이 괴 바로 꿇어 앉는다는 글자죠. 그래서 이제 앉아라. 그리고 어여, 어는 나죠. 어는 말해주겠다는 말이고 너에게 말해주겠다. 앉아라. 우선 내가 너에게 그 육언육패에 대해서 설명해 주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선 이 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아까 그 패자, 기패야 6가지의 이 패가 나오는데, 기패가 나왔습니다. 이 패는 뭐냐면, 이런 이 패 글자는 원래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 패자를 자세히 보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점이 4개 찍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부분은 여러분 이미 이것이 두드릴 복자라는 걸 다 알고 계시죠? 예. 이것을 잘못 말해가지고, 예. 등그럴문, 등그럴문이라고 발음하는데, 이거는 뭐냐면, 등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컬이란 말입니다. 동등하다, 대등하다 할 때 등. 그럴문, 그럴문 있죠? 이 문. 그럴문과 등하다, 등그럴문이라는 이 속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그게 아니고 사실 이것은 요것이 변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이 앞이 부자하고는 앞이 부자도 다르고 그럴 문자하고도 전혀 다르잖아요. 요건 두드릴 복자입니다, 여러분. 두드리다, 때리다, 복자예요. 예. 그래서 여기 요 복자와 건자와 여기에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복이라는 게 뭐냐면 손으로 어떤 막대를 잡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약간의 가시도 있고 가지도 있는 막대를 잡고 있는 모양인데 이것으로 때리다는 뜻이에요. 뭘 때리냐면 여기 수건 있지 않습니까? 건. 이게 바로 건자 아닙니까? 건. 여러분 우리 보통 머리에 찔끔 매기도 하고 하는 그 수건 있잖아요. 우리 수건 없이는 하루도 못 살아갈 수 있지만 매일 쓰는 게 수건이잖아요. 세수하고 나 닦고 손 닦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손수자, 손수자, 이 수건이 바로 이거 수건입니다. 수건. 그런데 이 건자가 뭐냐면, 건자가, 이 배, 그러니까, 이 삼으로 만든 거라든지 혹은 저거로, 누에로 만든 거라 한 이 배조각 있죠. 배조각을 걸어 놓은 모양이에요. 어디다 걸어놓은, 이게 바로 상형자인데, 이게 건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패자는 보면, 손에 막대를 들고, 여기를 때려가지고, 걸려있는, 때려가지고, 이렇게 찢어졌어요. 예. 막 찢어 놓으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에서, 이것이 완전히 날가 빠져버렸잖아요. 갈기가 찢어지고, 그래서, 결국 이 날가 빠졌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글자를 말이죠. 자기 자신의 겸사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뭐 폐인 그러면 나를 저 같은 못난 놈 이런 뜻이 되고 폐방 그러면 자기 나라를 낮춰 가지고 저희 나라는 요즘은 종속 국가도 없고 각각 작건 크건 독립되어 있고 각각 주권이 있기 때문에 국가끼리는 양보를 하지 않죠. 그래서 회의를 한다거나 뭘 할 때도 항상 자기 국기를 먼저 앞에 내세우고 국호도 먼저 앞에 내세우죠. 그리고 한중, 한미, 한일 그러죠. 미중, 미한 우리는 남한 북한 남북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또 북남이라 그러잖아요. 항상 자기들을 앞세워도 누구나 인정하는 국가를 가지고는 겸손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었는데 옛날에는 뭐 폐방, 폐국, 폐인 이 폐자를 많이 썼었어요. 네. 겸양으로. 네. 그리고 이거는 그런 뜻이고 이것은 여기에 여러분 보면 폐자는 보면 위에다가 이 불초가 2개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가리다는 뜻을 가지고 가리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리다 혹은 개괄하다, 은폐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육폐할 때는 사실 그러죠. 가리다는 보다는 여러분 이 패자 본 적 있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는 거. 이게 폐단이에요. 폐단. 어디에 그 폐단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이 폐단, 이 글자의 의미로 쓰인 거예요. 이 폐자는, 이 폐가. 예. 그래서 그 폐단은 이런 뜻을 가지게 됩니다. 이 폐단, 육언 육폐할 때 이 폐라는 것은. 예. 그러니까 결점 혹은 폐단. 거기서 발생하는 결점과 폐단이 있다.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인불호학. 어질 인도 되고 인이라는 범위가 하도 넓기 때문에 쉽게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을 좋아하면서 배우질 않는다면 바꿔 말해서 사람의 인품은 참 타고난 인품이 훌륭하고 순수하고 좋은데 전혀 지식이 없고 사회 지식이라는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폐단이 뭐냐면 어리석을 우자예요.
어리석은 우자예요. 그 폐단이라는 것은 우다 이거예요. 멍청한 놈, 바보, 현실에 큰 도움이 안 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런 뜻이죠. 예.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 인을 좋아하긴 하는데 인에 도달하는 방법, 인을 실현하는 방법, 이 방법론을 전혀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멍청한 놈이다, 바보다 이거예요. 예. 그 사람만 좋아가지고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품과 지식에서 더 진전된 지혜,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호지, 이때 지는 아까 말하는 이 지혜라는 뜻이죠. 안다는 뜻이 아니고 지혜를 좋아하면서 또 공자가 가장 중요시 하는 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자들이 이 곳곳에 흩어졌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이 죽간을 공자가 돌아가신 뒤 한 70년 뒤에 제전 제자들이 그것을 책으로 만들었을 때, 다 모아가 만들었을 때, 그럼 맨 앞을 뭘로 할 것인가? 많은 제자들이 고민을 하다가 공자의 원래 직접 배웠던 제자들은 다 죽고 난 뒤에 제자의 제자, 그 제전 제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논어가 처음 책으로 묶인 것은 공자가 돌아가신 70년 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제전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느끼는 게 우리 스승의 스승인 태사부죠. 태사부의 학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삶에서 가장 중요시한 게 무엇일까? 하다가 학자를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논어 첫 구절이 학이 시습지입니다. 이유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입니다. 그런데 그 유학을 반대하는 이른바 노장의 도가들 있잖아요. 도가들은 학을 무시하고 뭘 좋아합니까? 어리석은 거 차라리 나왔고, 학에 대립이 되는 대지야구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 위대한 지혜는 어리석은 것 같아. 어리석음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배우는 것을 절성기지라 그래가지고 지혜도 필요가 없고 성인도 필요 없단 말입니다. 타고난 대로 그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뭐 그렇게 이 수식 가식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비판하고 나섰죠. 예. 하여튼 그 지혜를 좋아하면서 배우지 않는다면 그 폐단은 뭐냐면 탕이라는 것은 말이죠. 여러분, 이 탕자는 뭐냐면 앞에 이 글자를 붙여버리면 금방 이해가 되죠. 방탕해진다, 사람. 방탕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본이 없어. 기본이 없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참 기초도 없고 기본도 없고 말이죠. 막대 먹은 놈이 된다 이거예요. 예. 이 지혜를 악용하는 것이죠. 지혜를 악용하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에 정말 많은 이 해악을 끼치는 놈이 되는 것이죠. 방탕하고 이러면. 예. 그 다음에 호신, 이 신이라는 것은 뭐 신 그대로 이해하면 됩니다만은 할 수 없이 신자 앞에는 성신이라고 붙여가지고 요즘 학교 이름도 성신여대라고 있죠. 성과 신은 똑같은 말입니다. 신이 성이고 성이 신이에요. 예. 그래서 여대가 되어가지고 여자 대학이 돼가지고 이 성신이 여자를 의미하는 처럼 됩니다만 사실은 남녀가 다 공통되는 것이고, 특히 오히려 처음에는 남자에 또 오히려 더 액센트가 더 가했었단 말이죠. 신이라든지 성이라는 것은. 예. 뭐 하여튼 이 남녀 평등 시대에는 당연히 성과 신이 여자에게 남녀에게 다 공통된 덕목이 되어야 옳습니다만, 그렇죠. 옛날에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신불호학이면 그 폐는 뭐냐면 적이에요. 적. 이 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적이라는 것은 이 남에게 이용을 당해가지고 남에게 이용을 당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는 거예요. 뭡니까? 이 적이라는 것이 남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해친다. 자장이라 그러기도 해요. 자기 자신을 해치는 것은 뭐냐면 자살행위, 자장이라고, 장이라고 있는데 자장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 이 성신하긴 한데 아주 성신하는 사람이라도 전혀 이 학문을 하지 않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그 폐단은 남에게 이용당해서 자기 자신을 해치고 만다. 그 다음에 호직, 이 직이라는 건 뭐냐면 솔직한 것이죠. 솔직한 것, 고든 것, 솔직한 것. 솔직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배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싫어한다면 그 폐단은 이 교라는 것은 뭐냐면, 교라는 것은 뭐냐면 각박해요, 사람이. 각박해서 여유가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입만 떼면 남을 해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솔직한 건 좋은데, 너무 여러분 어떤 영화 하나 있었죠? 어떤 이 상황이 되면 이 마음에 있는 말을 자기는 모든 생각을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마음에 있는 말을 다 하게 돼요. 그래서 보통 이 사람 인사를 하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속으로는 이 자식 아직도 안 죽었구나. 아직도 안 되졌구나. 이 말이 그대로 막 나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안녕하십니까? 했는데 말은 너 아직 안 죽었네. 이렇게 말이 나오고. 아이고, 저는 뭐 항상 선생님의 건강을 걱정하셔서 속으로는 빨리 죽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말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너무 솔직해서 있는 그대로를 표현해보면 그 폐가 교라는 것은 뭐냐면 나물 말이죠. 이 교라는 것은 뭡니까? 이 원래 사실은 목조를 교자 아닙니까? 교수형 할 때 꼭 쪼는 거잖아요. 남을 엄청 괴롭히고 말이죠. 남을 뭘까요? 예? 목 조르는 거 마치 거의 막 목 조르는 같은 그런 상황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 폐단이 엄청 괴롭히는 것이죠. 인사한다는 게 아직도 안 죽었네요. 뭐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솔직하고 담백한 것을 좋아하면서도 이 배워가지고 절제를 하고 그것을 차원 높게 표현하는 그러한 뭡니까요? 그런 교양이 없으면 그 상대방을 말이죠. 거의 막 쫄듯이 압박하듯이 괴롭히는 그런 현상이 아주 나쁜 것이죠. 폐야 교. 그 다음에 용기를 좋아하면서도 이 배움을 가지고 절제를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폐단은 란이라는 건 뭐냐 하면 말이죠. 시비를 막 조장해서 생기게 하고 극단 대립을 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세상을 말이죠. 어지럽게 말이죠. 엄청 어지럽고 난세를 만드는 거예요. 용기는 있는데 그것을 절제를 하고 이 정당한 방식으로 표현하지 않는다면 이 있는 용기, 만용, 깡패의 용기 그런 것이죠. 만용이잖아요. 이렇게 되면 세상을 어지럽힌다. 더 심하게 되면 결국 나라를 뒤엎어버리는 반란자가 된다. 정상적인 게 아니라 쿠데타를 일으키는 놈이 된다 이거예요. 이 쿠데타는 정상적인 행위 아니잖아요. 폭력적인 행위로 정권을 찬탈하는 거잖아요. 쿠데타라는 것을. 네. 그 다음에 호강. 예. 그 6원 가운데서 마지막이죠. 아까 너 6원을 아느냐 할 때, 6폐할 6원, 6개의 그 글자 가운데 강이라는 글자 마지막인데, 강은 여기서 칼도가 들어있고, 이 바위돌로 이루어진 산이라는 이 강자잖아요. 단단한 바위와 칼,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이것이. 그리고 강을 좋아하면서도 배우지 않으면 그 폐단은 뭐냐면 광이라는 것은 뭐냐. 대담하게 지 멋대로 말이죠. 마음대로 하고 이런 미친 또라이, 미친놈. 그렇죠? 아주 이게 성질이 무시무시한 독한 성질파가 되어버린다 이거예요. 남을 해치는. 강은 원래 좋은 것인데 아주 사람이 강직하고 이래야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절제하지 못하고 부면적인 것까지 한꺼번에 표현해버린다면 미친놈이래. 미친놈. 또라이, 미친놈.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 또 뭐라 그러죠? 그걸 가지고? 사이코. 응? 이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 보면 또라이, 미친놈, 사이코들을 보면 요게 좀 있죠. 강이 있죠. 남에게 절대로 지지 않고 무조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는 이게 좋은 뜻으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약간 삐뚤어져가 나빠져 버리면 이 배움을 가지고 통제하지 않으면 배워서 지혜를 가지고 통제하지 않으면 완전히 나라를 자기 자신을 가지고 광분하게 된 미친놈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참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이 공자는 자로에게 가끔 끼어붙으려고 하기도 하고, 자기 함부로 날뛰기도 하는 이 자로에게 이런 아픈 6개의 침을 찔러준 것입니다. 그렇게 보죠. 자로는 또 그걸 잘 받아들여요. 때때로 선생님에게 좀 덜며들기도 하고, 뭐 헛소리도 하지만, 훌륭한 말들은, 자로는 누구에게 좋은 말을 들으면 말이죠. 그걸 실현할 시간이 별로 빨리, 뭡니까? 즉시 실현하지 못하면 그것이 막 온몸이, 뭘까요? 병이 날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즉시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했던 그런 훌륭한 사람이죠. 공자가 자로의 그러한 성격을 좋아해서 칭찬해주는 구절도 상당히 많이 들었죠. 그래서 일방적인 말을 듣고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자로밖에 없다고 말했잖아요. 편은 저록자 기유하여. 그러니까 양쪽 말 다 들어보고 고민해야 되는데 자로는 지혜가 어느 한쪽 말만 들어도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것인가 다 알아가지고 그대로 그냥 판결을 내려버리는데 그 판결이 정확하다 이겁니까? 공정하고 정확하다.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공자는 그 정도로 인정하고 자로를 또 어느 나라에 가서도 장관 하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이죠. 이렇게까지도 자기 제자를 또 아껴주기도 했죠. 그렇지만 결점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찍어서 또 바로잡아주는 정말 훌륭한 스승 그리고 훌륭한 제자. 정말 가장 모범적인 스승과 제자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한번 쭉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한번 이 복습하는 의미에서 자왈 유야 여문 육언 육패 의호 이건 둘 다 물음표예요. 좀 강조한 말입니다. 아마 넌 모를 것 같아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요. 네? 너 들어봤느냐? 넌 들어보기나 했어?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고 보면 이 말씀은 반드시 공자님이 창작한 말이 아니고 과거에 이 현인들 누군가가 해놓은 말을 공자께서 재사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논어에 보면 말이죠. 그런 구절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누구나 다 그것을 공자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는 극기복례 있잖아요. 그것도 공자님 앞에 어떤 훌륭한 분이 해놓은 말을 공자가 재사용해서 그 의미를 더 심화시켜 놓은 겁니다. 극기복례라는 것도. 네. 그때왈 미야는 아니요 이렇게 못 들었는데요 이런 말이죠. 그랬더니 여 호인불호학 기폐야 우 호지불호학 기폐야 탕 호신불호학 기폐야 적 자기를 해치는 것이죠. 호직불호학 기폐야 교 호용불호학 기폐야 란 호강불호학 기폐야 광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넘어갈까요? 예, 그 다음에 자왈 소자는 얘들아 이런 말입니다. 학생들, 제군들 이런 말이에요. 소자 하막하코부시 자네들은 왜 시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느냐? 응? 내가 시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데 나는 시를 다 300편을 다 외우고 또 그걸 가지고 내가 그 슬을 뜯어가면서 공자가 제일 좋아하던 게 금슬 가운데 슬이에요. 슬을 연주하면서 이 음악을 연주해서 마음을 순화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너희들은 왜 시를 그렇게 중요시하지 않느냐? 응? 그러니까 실제로 전혀 안 배운다는 게 아니라 시는 정말 중요한 것인데 너희들은 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내만치 이 각성이 없고 내만치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아 놓은 것이죠. 네. 늘 공자님이 시와 설을 가르쳤는데 그 제자들이 전혀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공자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얘들아 너희들은 왜 시를 뭘까요?
배우지 않느냐. 학은 배우느냐. 부는 의미가 없습니다. 부는 의미가 없고요. 허사예요. 예? 하, 어찌, 막, 뭐뭐 하지 않는다. 학, 배우다. 시. 시를 배우지 않느냐.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서 아마 제자들이 우리도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왜 저러실까?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설명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시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이 시가 여러분 뭐냐면 시경이죠. 뒷날 한나라 때부터 그걸 시경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 그전에는 그냥 시 혹은 300편, 물론 305편이지만 305편은 제목까지 있는 거 하면 311편이에요. 그 6편은 제목만 남아있고 시 그 가사가 없어버렸어요. 그래서 305편이지만 대강 맨날 시 305편 이렇게 말하기 귀찮으니까 그냥 시 300, 시 300, 시 300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시 300 혹은 시 이렇게 표현했어요. 공자 당시에는. 그래서 시는 가히흥. 여러분 흥이라는 거는 여러분 뭔지 알죠? 흥이라는 건 원래 뭐냐면 이걸 어떤 사람은 이거 반이라 거기다 청동으로 만든 반이라 거기다 어떤 사람은 뭐 수레라 거기다 하여튼 무거운 물건이에요. 이 무거운 물건인데 이 사람 손이 몇 개나 있습니까? 4개의 손, 적어도 2명 혹은 4명이 이 무거운 것을 들고 일어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렇게 변한 거예요. 이렇게 돼. 이것도 손이고 이것도 손이고 이 중간에 동자가 바로 이것이 변한 건 동자가 아니고 이것이 변한 건데 이게 뭐냐면 무거운 물건 소치라든지 반이라든지 반도 여러분 나무로 만든 반이 아니라 청동으로 만든 제사에 쓰는 큰 이 반 있잖아요. 이런 거는 100kg 넘는 것도 있어요. 무거워요. 이거를 여러 사람이 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영차 이러잖아요. 그게 흥입니다. 그 일어나다는 뜻이 여기서 나오고 일어나다. 이 자꾸 일어나야 될 거 아닙니까? 일어나서 옮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흥 여기서 나온 건데 결국 뭐냐 뒤에 이것은 감흥을 일으키다. 감동을 일으키다. 감흥을 일으키다. 우리 되게 뭐 감흥이란 말을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어떤 착한 마음, 맑은 마음을 끄집어내가 일으켜서 감흥을 남도 공감을 하게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시다. 네, 시는 인간의 맑은 성정을 누구에게나 있는 맑은 성정을 끄집어내 가지고 드러나게 해서 공감대를 이루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문학 장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흥이라는 그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연상력을 배양한다. 연상력을 배양. 그게 감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좋은 쪽으로 쭉 연결시켜서 결국은 생각이 행동으로까지 변하게 만드는 그런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 시다. 공자님 이 한마디가 정말 대단하죠. 네,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흥은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라 이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뭐 가히 관자 여러분. 이 관이라는 건 여러분 뭐냐 하면 관자는 여러분 옆에 요런 머리에 요렇게 되고 요렇게 여기 보면 여러분 황새를 그린 거예요. 황새 여기 항상 머리 위에 깃털이고요. 요거 눈알이고 요건 몸체를 그린 거예요. 이게 바로 황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볼견자가 되어 있잖아요. 요건 사람의 눈이고요. 사람이 여기 볼견자인데 요거는 발음 기호 역할만 하고 요거 여기 의미가 들었죠. 그런데 본다는 것도 이 가까이에서 보는 것은 견이라고 하고요. 약간 멀리 있는 것을 보는 것은 간. 간 때 눈목 위에 손을 얹어 놓았잖아요. 손수저. 그 손으로 이렇게 손을 얹어가지고, 이래 보는 거 있잖아요. 저 멀리 볼 때는 이렇게 보는 습관이 있죠, 사람들이. 이게 간자예요. 좀 멀리 있는 걸 보는 것이고, 관도 멀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것은 본다는 말은 뭐냐면, 요즘 말하면 관조하는 힘을 기른다 이거예요. 시라는 것이.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관의 대상이 뭡니까? 옛날과 지금, 고금이라든지 혹은 고금의 역사, 그 다음에 사회의 변천 과정이라든지 그러죠.
그 다음에 또 풍속 있잖아요. 이 각 지역의 풍속이 어떻게 변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그 옛날에 훌륭한 사람들이 인간이 어떤 사람들이었다는 걸 이거를 시경에 많은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름이 있건 없건 이름 있는 사람도 나옵니다만 이름 없는 수많은 주인공들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거기 보면 많은 사물들이 나와요. 시경 속에. 이런 것을 말이죠.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이라든지 역사라든지 그 다음에 그 사회라든지 사회의 여러 현상이라든지 풍속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혹은 사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은 것을 관조하게 만든다. 직접 체험하지 않아도 간접 체험을 통해서 그걸 관조하게 만든다. 이런 훌륭한 이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가이군. 이 군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발음 기호고요. 이거는 양인데 양떼를 뜻해요. 이거 군이라는 것은. 그런데 뒤에는 그만 이 양군인데 앞에 사람 인자를 보면 인군이면 사람들이란 말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독한 군중이 뭐 할 때 군중, 이 군중 할 때 이 무리란 뜻이 되어버리잖아요. 사람 무리, 짐승 무리, 새 무리, 뭐 다 이 군자가 이렇게 뜻하게 되는데 이게 가이군이라는 건 뭐냐면 이 군을 이루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단결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같은 지향점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좌판이 우판이 싸우는 거는 이거는 이 해소하는 방법이 시를 통해서 해소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공자님 말씀. 그러니까 시는 이렇게 군체를 이루게 해주고 분열을 막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 군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냐면 사회성을 배양한다는 말이니까 사회가 중요하다. 사회가 이 두 개로 갈라지면 안 된다. 혹은 세 개, 네 개로 갈라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가르쳐주는 공능이, 역할이 있다. 이것이 이 가이군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달리 말하면, 요즘 말하면 뭡니까? 요즘 말하면 EQ죠. 이 가이군, 이것은 말이죠. 가이군, 이것은 EQ를 길러준다. EQ. 감성 지수 아닙니까, 여러분? 감성 지수. EQ와 상대되는 말이 IQ 아닙니까, IQ. IQ는 뭡니까, 여러분? IQ는 지능 지수죠. 예. EQ는 감성 지수 아닙니까? 근데 요즘 세상에서 실제로 지능 지수 높은 것이 중요합니까? 감성 지수 높은 것이 중요합니까? 감성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감성 지수 높은 것이. 감성 지수가 높은 사람은 사회와 잘 어울리고 어려움을 풀이하고 단결하고 협동하고는 이쪽으로 나가는 것이고, 지능지수 높은 놈은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쁠 때는 뭐냐면 지밖에 모르는 아집밖에 없는 아주 지독한 이기주의자를 만들어 놓잖아요. 지능지수 높은 놈들이, 지능 높은 사람들이. 그런 결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6은 6패 마찬가지로 그 패단, 지능지수에 그런 패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EQ에는 패단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가이군이라는 것이 말이죠. 이 군체 생활을 할 수 있는 이것을 해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 뭐 초등학교, 중등, 고등학교 때 뭐 국어, 영어, 수학 이런 거 좀 못한다고 너무 사람을 구박하면 안 돼요. 부모들도. 그보다는 차라리 이 얘가 밖에 사람들 잘 사귀고 사교성 있고 사회를 중시하고 단결과 협동을 중시하는 이런 이 EQ가 있는지 이거를 좀 확인하고 그걸 키워주는 것이 오히려 훨씬 낫죠. 그것이. 그 공부 잘하는 그 IQ 높은 사람들은 폐가 지만 좋고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EQ 높은 사람은 많은 사람을 뭐 예를 들어 정주영 같은 분이 뭐 IQ가 높았겠습니까? EQ가 훨씬 높았겠죠. IQ가 높았다 하더라도 EQ가 훨씬 높았겠죠. 그래서 지금 수백만의 사람들을 먹고 살게 해준 거 아닙니까? 그분이? 그런, 뭐 꼭 적절한 비유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만, 뭐 얘기하다 보면 횡설수설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런 면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가이원. 이 원이라는 건 뭐냐면 원망한다는 말인데, 원망. 이 시를 통해서 원망하는 것은 언지자 무제라고 옛날부터 언지자 문제. 시로 말하는 사람은
죄가 없다. 무죄, 무죄. 언지자 무죄. 이런 또, 좋은, 고대 중국에 이런, 현대 중국은 상황이 달라졌지만, 고대 중국에는 글로서 풍자했을 때 그 풍자한 사람을 처벌하는 그게 없어요. 그런 또 자유가 있었어요. 그런 훌륭한 전통이죠. 언지자 무죄라고 하죠. 그래서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풍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풍자를. 네? 그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여러분? 시라는 것이 결국은 풍자가 중요한 겁니다. 풍자. 이 원자 원망이잖아요. 원망. 가히 원이 원망한다. 원망해도 좋다 이거예요. 싫어서. 그래서 시경 시에 보면 말이죠. 원풍자하는 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천자를 풍자하고 말이죠. 대신들을 풍자하고 지방 관리를 풍자하고 말이죠. 이게 엄청 많아요. 그게 뭐냐면 풍자라 그러지만 풍간과 마찬가지예요. 풍간. 그리고 이 풍자, 이 말 쓰면 발음 풍자, 풍간이라는 뭐냐면 넌지시 일러가지고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훌륭한 이 기능을 가졌습니까? 시라는 것이 그런, 여러분 김지아 선생의 오적이라든지, 김남주 시인의 이 많은 이 저항시 이런 것들은 바로 풍간 시지 않습니까? 그게 사회에 해독을 끼쳤습니까? 오히려 그 사회 진보에 그 시 한 편, 여러 편들이, 시편들이 많은 순기능을 수행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오적으로 지목된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지만, 뭐 장성, 국회의원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나쁜 놈은 아니지만 그중에 나쁜 놈들이 있어가지고 그 놈들이 얼마나 가슴이 서늘해서 행동을 조심하고 했겠습니까? 응? 우리가 오적에 속했구나 하면 스스로 그걸 반성하고 혹시 그런 조금의 혐의가 있으면 지우려고 정말 행동으로 좋은 일을 함으로 행동을 통해서 없애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이 풍자시고 풍간시 아닙니까? 그래서 백거이라는 위대한 시인도 당나라 때 젊었을 때 수백 편의 풍자시를 썼어요. 풍유시, 풍자시를 썼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안 되니까, 사회가 변동이 안 되니까 포기해버렸잖아요. 그리고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고 나는 적당히 살고 죽겠다 해서 그만 뒤에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만은, 초년에는 엄청나게 무서운 풍자시, 풍간시를 써서 현실을 고발하고 왕공 귀족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 가히원이라는 게 바로 그것이죠. 이 시의 효용 가운데는 바로 풍자, 풍유, 원망을 담은 이런 시를 써서 깨우쳐주는 겁니다. 잘못을 깨우쳐주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시. 근데 요즘 현대시에 와서는 보면, 옛날에 우리 누굽니까? 뭐 옛날에 할 수 없지만 좀 오래된 김지아 시인이나 혹은 김남주 시인이나 이런 분들과 같은 정말 현실을 풍자하는 그러한 시의 맥이 별로 강하게 이어져 내려온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면이 있죠, 여러분. 뭐 제 혼자 느끼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게 강렬한 현실 풍자하는 시가 별로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아쉬운 일이죠. 네. 그 시인이라는 것이 처음 보죠. 공자님 말씀은, 공자가 말하는 시인이라는 이래야 된다는 거죠. 가히군하면 모든 사람이 흩어지지 않고 단결해서 하나의 어떤 질서로 모이는 그런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시이고, 이 원망을 통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이 풍자를 통해서 바로잡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것이고, 관이라는 것은 많은 여러 가지 이 상태의 것들을 내용하게, 정확하게 잘 살펴가지고 그것을 이성적으로 정리하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흥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숨겨져 있는 이 선심, 이 훌륭한 착한 마음, 이런 것을 불러일으켜가지고 행동화시키는 그런 능력도 있어야 되고, 시를 얼마나 크게 본 겁니까, 여러분? 이 네 글자 속에 이렇게 담은 겁니다. 이 네 글자 속에. 그 다음에 뭐냐면, 미지사부. 이 미라는 것은 뭐냐면, 이 근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이 근자로 바꿔야 돼요. 이 원자가 대기가 되는 원자가 있으니까, 이지사군. 이게 뭐냐, 이라는 것은 가까울 이자예요. 그 근자가 똑같습니다. 이지사부. 부모님을 모실 수 있어요.
시를 읽으면 마음의 성정이 맑아지기 때문에. 시를 읽는 사람, 시를 지는 사람 나쁜 사람 없고 시를 읽는 사람 나쁜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흉악한 놈들이고 인간 안 되는 놈, 인간 망종들은 시를 안 읽습니다. 읽어도 이해도 하지 않고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쁜 놈이면 지지도 않습니다. 자기적인 이른바 좀 자기적인 일탈한 그 시인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그 마음 본 마음은 맑고 깨끗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인 중에 나쁜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가까이로는 부모님을 섬길 수 있고 성정이 맑아지고 효심이 이 시경 속에 보면 멀리 있으면서 이 부모를 그리워하고 전쟁에 나가서 부모의 안위를 둘이 걱정하고 말이죠. 이런 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저절로 효심이 생기게 되도록 돼 있어요. 시경 읽으면. 가까이로는 임금을 또 국가에 충성을 하게 돼요. 전쟁에 나가서 적을 향해 열심히 싸우고 말이죠. 어떤 괴로움을 이기고도 그렇죠. 그 병역에 나가서 오랫동안의 병역을 이 고통스러운 병역을 이겨 나가면서 말이죠. 국가를 위한 헌신 이런 것이 이 사군이 그거잖아요. 이게 군이 결국은 요즘 국가잖아요. 국가. 지면 국가이다 그랬지만 국가를 뜻하니까 나라를 보위하는 그런 충성심, 애국심도 시가 길러준다. 시경 속에 그런 시들이 참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언젠가나 제가 시간이 되면 물론 이 횡설수설 사서삼경이니까 사설을 하고 난 뒤에 시경, 서경, 역경을 하겠습니다만은 시간은 좀 오래 걸려야 되겠죠. 그때 시를 같이 읽어보면 감동스러운 시가 정말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너스가 또 있어요. 보너스가 뭐냐면 식이라는 건 안단 말이죠. 색이다 할 때는 지라고 읽습니다만 여기서는 식이라 다식 많이 알게 된다 이거예요. 뭐뭐에 대해서 새들 그 시경에 보면 말입니다. 수많은 새가 나와요. 또 수많은 짐승들이 나옵니다. 날짐승과 길짐승이 많이 나와요. 그 시경 첫 구절에 보면 관관저구 제하지주 여조숙녀 군자하고 이 저구가 뭐냐? 저구 이 저구가 뭐냐면 물술이라고 하죠. 물술이라고 하죠. 물가에 있는 독수리 물술이라고 가지고 고요한 새가 대부분 첫 구절부터 새가 나옵니다. 네. 그 다음부터 계속 풀도 나오고 길짐승 추우 그래가지고 또 사슴 이런 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대해서 조수와 또 그 다음에 초목 풀과 나무의 이름도 수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름도 명칭을 그게 바로 인간이 살아가는 자연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자연에 관한 지식도 많이 함양할 수 있는 그런 이 기재가 된다. 이게 시경의 효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아 너희들은 시를 좀 많이 읽고 정말 그 시가 가진 수많은 훌륭한 것들을 참 스펀지가 물을 빨아듯이 화선지가 보양하듯이 그렇게 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인간성을 함양하라.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뒤에 2500년까지 내려오는 후세의 시인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요 다 모으면 몇 권의 책이 될 거예요. 오늘 저는 그냥 껍데기로만 흥, 군, 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피상적인 설명만 했습니다만은 아주 심화된 정말 깊이 있는 설명을 한 것들을 모으면 그것만 해도 네 글자를 해석하면 책이 한 권, 두꺼운 책이 한 권 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심의를 기울여서 그 정확한 의미를 알아내고 또 그것이 파급되는 연장의 어떤 것들이 거기에 있느냐 하는 것을 밝혀낸 그런 업적들이, 노작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왈 소자 하막학부시 시 가이흥 가이관 가이군 가이원 이지사부 원지사군 다식의
조수초목지명. 조수초목지명. 거다가 또 사실은 이거 됐습니다, 여러분. 요건 공자님이 말씀할 때 빼먹었는데 뒤에 사람들이 더 붙여놨어요. 충어, 벌레, 물고기 이름도 많이 나와요. 벌레 이름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물고기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조수, 초목, 충어지명까지 생략되었습니다만은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중국 저 남방은 공자가 안 가서 모릅니다만은 저기 대개 중국 그 황하 이북의 북쪽에 큰 넓은 대지에 나오는 수많은 조수, 초목, 충어에 대해서 시경 속에 나오거든요. 시경은 북쪽 지방의 시들이잖아요. 초사, 고론이 대표하는 초사는 저 남쪽 지역의 초나라 밑에 거기에 저것이죠. 그 시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을 잘 이해하려면 중국의 문학을 잘 이해하려면 시경과 초사.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주작께서 초사를 굉장히 중시해가지고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초사 보주라고 해요. 돌 보자, 기울 보자에다가 주자, 초사 보주라는 초사 보주라는 책을 썼죠.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특히 거기에도 수많은 남쪽의 이 조수, 초목, 그 충어지명이 나오는 뿐만 아니라 고려의 애국심, 충성심, 이것을 주자가 높이 샀어요. 나라가 결국은 엉망이 되고 말을 안 듣고 자기 발음을 안 들으니까 결국 돌을 안고 자살을 해버리잖아요. 비극적인 시인인데 그 나라를 위한 충성심, 이것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주자가 초사를 중시하고 제자들에게 널리 알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넘어갈까요? 자위 백어왈. 백어는 여러분이 잘 압니다만 공자의 바로 아들입니다. 성은 당연히 공씨고 이름은 공리지요. 이름은 공리. 공자가 20살 때 첫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뒤에 딸을 하나 낳은 것 같고. 그런데 아들을 낳으니까 이 노나라의 그때 임금인 이 소공이라는 사람이, 밝을 소자인데 소공이라는 사람이 평상시부터 이 공자를 중시했어요. 이때 공자는 그 계시라는 사람의 권력자 집안에 그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농장에서 그 농장 관리인으로 있었고요. 그 뒤에 또 창고지기도 했다는데 뭐가 서로 빠른지는 모릅니다만은 농장의 관리인과 창고지기 이런 미관말직을 하고 있을 때인데 이 공자가 어릴 때부터 워낙 천재라고 소문이 나서 자기 이 대신들에게 흔들리는 자기의 권력 기반을 다시 되찾으려는 욕망이 굉장히 강했던, 나는 죽어도 허수아비가 될 수 없다. 나는 죽어도 허수아비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이 조조가 세운 위나라의 마지막 이 임금이 고기양공입니까? 이 사람이, 젊은 사람이 내가 사마씨에게 싸우다 죽으면 죽었지 내가 허수아비는 될 수 없다 해가지고 사마씨하고 싸우다 결국은 죽었잖아요. 장렬하게 자살 죽잖아요. 그리고 조조의 위나라가 끝나잖아요. 그거 마찬가지로 이 사람도 그건 훨씬 뒤늦날 얘기고 그 선배가 있었어요. 위나라의 마지막, 조조의 위나라의 마지막 임금인 이 사람의 대선배가 바로 이 소공이라 할 수 있는데, 내가 이 계시 이런 놈들에게 휘둘리니 차라리 한판 붙어버리고 내가 죽기 살기로 한번 해보겠다. 사실 힘이 많이 모자라는데도. 그러니까 공전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죠. 그럴 때 일으키기 전에 젊은 잘 엘리트들을 봤던 건 그중에 공자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쟤를 내가 한번 뒤에 크게 써야지 하고 점 찍고 있었는데 마침 아들을 낳았다니까, 장가를 아들을 낳았다니까 잉어를 보낸 거예요. 몇 마리 보냈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왕이 왕이 아니라 이 제후죠. 이 임금이죠. 그 노나라 임금이 그 선물을 보냈는데 잉어 한 마리만 보냈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 보면 잉어 한 마리 보냈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때
그 잉어 한 마리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중국의 그 온갖 그 강에는 잉어가 버글버글 하는데, 잉어가 엄청 많은데, 잉어 원래 아무 데서나 잘 자라잖아요. 좀 더러운 물, 탁한 물에도 잉어는 잘 자라요. 보통 뭐 산천어 이런 거는 다 죽어버리는데, 잉어는 그래도 잘 살잖아요. 그러니까 많았던 거예요. 하여튼 잉어가 몸에 보신다고 해서 잉어를 아마 몇 마리를 집으로 공자에게 보낸 거예요. 공자가 생각할 때 얼마나 자기 같은 미간 말적이 있는 사람에게 임금님이 잉어를 선물로 보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그래서 감동해서 자기 아들 이름을 리라고 지었습니다. 이 리어가 바로 플러스 이응 더 붙어가지고 이잉어, 우리가 이잉어라고 불러요. 리어라고, 원래 리위인데 우리 이잉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름이 공리가 된 겁니다. 이거를 보면 여러분, 위대한 공자가 아들 이름 짓는데 이렇게 짓는데 기억하기 좋게 지으면 되는 거예요. 뭘 기념해서. 뭐 획수를 따지고, 획수는 갑골문 다르고 금속 금문 다르고, 대전 다르고, 소전 다르고, 해서 다르고, 획이 다 다른데 뭐 표준도 없는데 뭐 획수에 뭐 음량이 이러쿵저러쿵 해가지고 뭐 있어서 그게 그 길흉과 연관되고 하는 건 손뻥이에요, 여러분. 이름 그렇지만 이름은 남이 들어서 기억하기 좋고, 왜냐하면 글자가 좋고, 저는 한 가지 많은 이름을 가끔 지어주는데, 그 이름 가운데 이름 두 글자 있으면 뭔가 한 글자에 이응이 달려 있을 때 있어요. 영이라는 것이 발음이 좋거든요. 영수, 또 옥이라면 옥, 이응이 있잖아요. 그죠? 이응이 뭐 밑에 그 위에 그 이응이 하나씩은 들어있어야. 이응이 전혀 없으면 말이죠. 곽석박, 이름이. 박석박, 박석국.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것만 좀 따지고, 그것도 근거는 없지만, 남들이 들어서, 좀, 발음하기 좋고, 들어서 좋은, 이런 그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고, 괜히 이러다가, 이제 성명 철학을 하는 분들이, 저런 무식한 놈이 말이지, 헛소리를 해서 우리 영업을 방해하는 저놈을 성토해야 되겠다, 이러면 저 곤란해지잖아요. 그 이런 말 하더라고. 좀 다니면서 얘기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 이걸 들으는 분만 알고 넘어갑시다, 우리. 네, 그래서 어디 갔나? 이 공리입니다. 공리에게, 공리니까 맞이기 때문에 백자를 붙은 거예요. 백중숙기 아닙니까? 맏아들은 백자고, 둘째는 중자고, 그 다음에 숙이고, 그 다음에 개고, 막내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백중숙기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더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 여기다 넣으면 됩니다. 백중숙 다음에 여기다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하다가 이게 여덟째만 이렇게 하면 중간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자가 자기 아들 이름을 백어라고 지은 거예요. 맞이고, 맏아들이고, 잉어가 고기잖아요. 자를 이렇게 지은 겁니다. 백어. 그러니까 공자가 백어에게 말씀하시기를, 자기 아들인 백어에게 말씀하여, 여위 주남 소남의호. 네. 너 주남 소남, 이 위자에 말이죠, 여러 가지 의미가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 논어학자인, 정말 이 논어의 한 2000년간 논어 연구사에서 10권의 그 대표적인 저작을 들으라면 다산 정약용 선생의 논어 고금주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정말 천재성을 발휘해서 충실한 고증을 해서 만든 책이 다산 선생의 논어 고금주입니다. 번역된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꼭 좀 찾아보세요. 논어 고금주. 제가 알기로는 이 두 분의 학자들이 이거를 우리말로 번역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찾아보면 금방 인터넷에서 금방 찾아서 논어 고금주. 고주, 금주를 다 모아가지고 말이죠. 금주는 청나라 때까지, 청나라 때. 고주는 한나라 때부터. 한나라도 청나라까지 모든 주들을 모으고 연구해서 그 중에서 이것이 맞다고 인정해주고, 또 다 부족하면 스스로의 의견을 내세우고, 이래가지고 정말
이 논어의 주석학의 집대성적인 그러한 훌륭한 저작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정약용이 아니죠. 정약용 선생, 정신이 짧게 해야 되니까. 정신은 길게 하고 정시, 짧게. 정약용 선생의 논어 고금주. 선생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을 위자를 연주라고 했어요. 예를 많이 들어가지고 신뢰 들어. 이 너는 주남 소남을 연주할 수 있느냐 이런 말이에요. 주남 11편, 소남 14편 합치면 25편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주남 소남을 배웠느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럼 시경을 배웠느냐 시를 배웠느냐고 물으면 되지, 왜 주남 소남을 배웠느냐 이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다산 선생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거죠. 그 바꿔 말해서 시는 반드시 이 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동전의 양면과 마찬가지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연주할 줄 알아야 되는데, 주남 소남이 연주하기가 아마 제일 힘들었던 모양 같아요. 수준이 워낙 있어서. 그래서 이제 나는 305편을 다 할 수 있는데 너는 그 중에 일부분인 주남 소남이라도 연주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거 상당히 그 일리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인이 달리 말해서 이 어떤 의미로서 말하면 이 305편 가운데 맨 앞에 있는 15편밖에 안 되는 11편, 15편밖에, 주남 11편, 소남 14편밖에 안 되는 그 주남, 소남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연주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시를 어떻게 다 알 수 있느냐, 이런 의미도 담았다고 해요. 그래서 인이 불이 주남서, 이 위자를 아까 그 말한 주자나 다른 분들은 대부분 학이라고 배운다. 너는 주남 서남을 배우느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다산은 그게 아니라 이거는 연주란 뜻으로 봐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산 뜻을 따른다면 사람이면서 주남 소남을 연주하지 못한다면, 시경에면 앞부분이고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그것도 연주해서 자기 자신이 마음껏 이것을 나쁘게 말 주무른다 할까요? 마음대로 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다면, 기유 정장면이 리비하여, 정장면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꿔 말해서 뭐냐면, 여러분 이 장이라는 것은, 이 장이라는 것은 우리말은 담이고요. 담을 쳐줬다 그러잖아요. 중국 말은 장이에요. 이 장자, 여기 발음이 장자고, 그죠? 여기다가 이거는 원래 색이라 그래가지고 벼를 탈고 가지 않는 벼를 다 잘라가지고 모아놓은 거예요. 모아놓은 것이고, 이것은 발음 보호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담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담장, 우리는 담장이, 이건 순 우리말이고 이거는 이 한자말이고 합쳐가지고 담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냥 담을 타넘다 그러면 되지요. 담장을 타넘다, 이 장장을 빼고 사용해도 되잖아요. 담을 쌓다, 담장을 쌓다, 담을 쌓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여튼 어느 습관에 담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니까 그대로 둬야 되겠죠. 언어라는 것은 언중, 말을 사용하는 대중들이 쓰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이 정답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언어라는 게 그런 속성이 있으니까 장원 급제할 때 이 장원 급제 이게 맞는데, 이 장원이라고 이 식색을 장자,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한 조선 초기부터 이래 써왔으니까 이게 벌써 한 6, 700년 동안 써봐서 틀린 거지만 써왔기 때문에, 이게 그러면 장원할 때 이게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틀린 거라고 시험 내놓고 장원을 한자로 물어서 이게 정답이 돼. 이건 맞는데도 틀린 답이 되어버린 거예요.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장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상소장, 그러니까 보고서. 이번 과거에서 이제 합격한 사람들의 명단을 이런 종이에다가, 이런 길게다가 여기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게 장인데, 이 올리는 상소하는 상장이잖아요. 장 올리는 거. 이 장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감아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감아가지고
올리면 이거 탁 폈을 때 이 장의 이 원이랑 뭐 맨 앞이란 말이에요. 맨 앞에 여기 이 동학 이렇게 써 있으면 이동학이 이번 과거에서 1등 했다는 뜻이에요. 이게 장원이잖아요. 장원. 제일 앞머리. 그런데 어떻게 시설 장자버려 써버리면 무슨 뭐 장사를 씨름을 해서 장사를 뽑는 것도 아니고 틀린 거 없는데도 뭐 사전이고 뭐고 다 이렇게 장원을 이렇게 쓰니까 할 수 없이 이게 뭐 따라가야죠. 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우겨봐야. 다산 선생이 이걸 지적하면서 아언각비라는 책에서 아언은 뭐냐 평상시에 쓰는 말이라는 뜻이고 각비라는 것은 뭐 틀린 것을 깨우쳐 준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미 써놓은 지가 벌써 150년 넘었으니까 그런데도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안 따라주니까. 그런데 이런 게 답답하지만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오직 답답하면 언어학에서 여러 대중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론이 나왔겠어요? 그게 언어의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가 뭘 얘기하다 이런 얘기하냐면 담 얘기하다 그러죠. 담면 이 담의 바로 어느 한 면이잖아요. 앞면 뒷면 이것을 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앞에 있다. 이 사실 정면과 붙은 말이거든. 담을 정면하고 있는 것 같아. 정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담 앞에 서서 담이 우리 키보다 높잖아요. 높지 않습니까 여러분? 키보다 낮은 담은 없죠. 그럼 담도 안에 뛰어넘으면 되니까 넘지 못하게 하려고 높이 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 머리를 볼 수가 없는데 담 바로 앞에서 눈을 대고 있으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하나 돌덩이 하나밖에 안 보이게 앞에 캄캄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전망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다 얘기입니다. 사람이면서 주남 서남을 연주하지 못한다면 자유자재로 다룰 수 없다면 시경의 그 305편 중에 그 15편밖에 25편밖에 안 되는 몇 분, 10분의 1도 안 되잖아요. 10 몇 분의 1입니까? 그것도 못한다면 완전히 담 앞에 서서 시야가 꽉 막힌 것과 똑같아 이것이죠. 그 세상을 흥, 관, 군, 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죠. 다시 조수, 초목지명, 미지사부, 이지사부, 원지사군도 못하고 다시 조수, 초목지명도 못하는 앞이 꽉 막힌 놈이 된다 이거예요. 그 시경이라는 거는 시야를 탁 터주는 그 외에도 수많은 훌륭한 공능이 있으니까 공자는 시경이라 안 그랬죠. 시를 배워라, 공부해라.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공자가 시를 뭐 3,000편이 있었는데 공자가 버릴 건 버리고 쓸 것은 쓰고 이런 재정리해가지고 305편으로 재정리했다. 311편으로 했는데 뒤에 또 세월이 흘러가지고 6편은 잃어버리고 가사를 잃어버리고 제목만 남았다. 그래서 이것은 연주만 할 수 있다 가지고 생시라 그런다. 생시, 생황으로 연주한다. 생시라 그런다. 6편은 생시다. 뭐 이렇게 곡은 남아 있었다 이거죠. 가사를 잃어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전부 그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거는 공자가 돌아가신 지 500년도 뒤에 나온 그 사마천이가 했는 말이고 공자가 6살, 5살 때 8살 때로 보는 8살 때의 춘추좌시전의 기록에 보면 그 시경의 순서가 15국풍이 그대로 나오고 풍아송이 다 나오고 또 그 당시에 연주되는 시들이 주르륵 나오는데 보면 처음부터 이미 공자가 어릴 때부터 공자가 나오기 전부터 정확히 말하면 공자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경은 310편 정도로 11편 정도로 이미 정리가 돼 있었어요. 그럼 공자는 거기에서 약간의 음악적인 면에 있어서 어떤 부분을 약간 수정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위나라로 돌아온 이후부터 아송이 각득기소라고 해서 아 부분과 송 부분이 약간 그 어그러진 부분을 자기가 약간 수정해서 이 정상적으로 바로잡았다. 이런 음악적인 면을 얘기한 것이지 가사를 손댔다, 뭐 잘랐다 이런 건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중국 학계에서는 완전히 상식인데 아이고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옛날 뭡니까 그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또 김 교수 또 희한한 소리 하네, 횡설수설 하네 이러고 이런 분도 직접 대놓고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 확실한 근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요. 드릴 테니까 좀 믿어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공자는 육경에, 뭡니까. 당연히 사서삼경에 손댄 게 하나도 없죠. 공자가 사서삼경에 손댄 게 하나도 없다고 해서 공자의 위대성이 조금이라도 손상되는 건 아닙니다. 주역에 대해서 공자님과 별 관계 없다는 건 여러 번 얘기했죠. 서경은 공자님이 옛날에 내려오던 책을 누군가가 정리해 놓은 것을 교재로 쓰는 건 사실이죠, 서경. 시경도 마찬가지고. 시서역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춘추도 여러분, 원래 노나라의 역사가들이 쓴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공자가 자기 마음대로 이 춘추를 주물러가 이렇게 했다는 것은 맹자의 잘못된 얘기고, 실제로 학자들은 공자가 거기에 대해서 뭐 특별히 관심을 가졌고 뭐 어떻게 정리를 했다는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논어 같은 책은 공자님이 자기 말은 했지만 본 적도 없는 책이 아닙니까? 맹자, 중용, 대학 다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 사서삼경 가운데 공자가 직접 손대가지고 만든 거는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인류 역사는 가장 위대한 분인 신도로 본다면 제일 많은 예수님이 무슨 페이지, 한 페이지라도 글을 쓴 게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하신 걸 뒤에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죠. 석가모니가 뭐 한 페이지라 책에 뭐 원고 한 장이라 썼습니까, 여러분? 다 다니면서 말씀하신 것이죠. 메모해서 뭐 그걸 보고 읽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정말 위대한 분들은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직접 쓴 책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분이 얘기를 이 좌전에 나온 얘기인데 얘기를 참 잘했어요. 인간 세계의 삼불후라 그래가지고 입덕, 입공, 입언. 입덕은 뭐냐면 덕을 세운다. 덕을 세우는 게 뭐냐면 종교 지도자가 된다든지 혹은 도덕적으로 위대한 전범이 된 사람들. 그 바로 여기 얘기하는 연대로 보는 석가모니, 그리고 시다르다죠. 시다르다. 그 다음에 나이로 봐서 공자.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 그 다음에 예수 네 분이잖아요. 그 다음에 뭐 입공이죠. 공이라는 것은 입공. 아까 입덕은 이 덕자이고, 위대한 인격의 전범이 된 분이고, 입공. 이거 두 번째가, 이게 최고고, 이거 두 번째가 입공인데, 인류의 어떤 이 문화의 변화에, 인류의 변화에 큰 이 위대한 발명을 했다든지 뭐 이런 분 있잖아요. 이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혜택을 입고, 뭐 전기 뭐 있잖아요. 전기 뭐 원자력도 포함될까요? 뭐 조금 반대하는 사람 있겠습니다만은 뭐 전기라든지 혹은 뭐 비행기라든지 뭐 전기 기관차라든지 뭐 이런 걸 발명했는데 이런 분들은 입공이잖아요. 그 다음에 2번이에요. 2번. 훌륭한 책을 써서 고전이 되어서 후세 사람들에게 두고두고 영향을 끼치는 이게 이 삼불후, 세 가지 썩지 않은 것. 후가 썩을 후지 아닙니까? 삼불후라고 하잖아요. 이건 저는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나 공자님이나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나 예수님이나 4대 성인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입덕이지 입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공자님이 뭐 사서삼경에 한 권도 자기가 직접 쓴 게 없다고 해서 그 조금도 공자님이 깎이는 게 아닙니다. 실제를 정확하게 알아야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넘어갈까요? 그 다음에 자왈 예운 옥백운호제 예운 옥백운호제 아군 종고운호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예절 하잖아요. 예절에 맞다, 안 맞다, 예절 하는데, 오는, 오는 말한다, 이를 운자죠. 이 왈자하고 마찬가지예요. 왈자하고 운자는 다 마찬가지예요. 이 왈은 입을 그려놓고, 이게 입에서 나가는 말을 입 기운을 그려가지고, 이게 말할 왈자가 됐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 구름이에요, 구름을 그려놓고는, 이게 구름인데, 그냥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서 왈이라고 하는 지역도 있고, 말하다를, 어떤 지역에 운이라고 말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이 글자를 빌려 쓴 거예요. 가차자로 빌려 쓴 겁니다. 네. 그러고 사람들이 이걸 빌려 쓰고는 다시 위에다가, 그럼 구름 운은 어떻게 하느냐 해서 여기다가 비오자를 또 위에 붙여놔. 이게 구름 운자로 많이 쓰다가, 이거 보십시오. 비와 구름이지, 어떻게, 이게 구름입니까, 사실은. 응? 비구름이지, 이게, 어떻게, 이게, 그냥, 저겁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뒤에, 현대에 와서 중국이 이것도 다 중국 간화자, 이거 빼버리고, 이 운자를, 구름 운자를 이렇게 쓰게 됐습니다. 이래서 지금 이렇게 쓰고 있어요. 다시 돌아왔죠. 원위치로 돌아왔죠. 이거는 이 운자는 폐기해버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 우리 홍콩, 그리고 대만에서는 이걸 그대로 쓰고 있지만 중국의 현재 간화자에서는 이걸로 대체해버리고 빼버렸습니다. 폐기된 한자가 되어버렸죠. 그래서 중국은, 현대 중국은 남아있는 다른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대만과 참 많은 다른 아주 이질적인, 그렇죠? 이 언어 체계를 가진 국가가 되어버렸죠. 네. 간화자라는 것이 쓰기 편하곤 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뭘까요? 폐해가 더 많다고 볼 수 있어요. 고유 문화를 경시하고 상실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정말 훌륭한 지식인들은 다시 정체자, 이른바 간화자의 상대적인 용어인 번체자, 이것을 빨리 다시 회복하고 살려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많은 참 사람들의 말에 눌려가지고 별로 소리가 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나 정말 이 중국 문화를 걱정하고 중국 문화를 아끼는 훌륭한 지식인들은 대부분 번체자라고 말하는 정체자를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예운. 예를 들어서 예자를 지금 중국에서는 이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자를, 간화자로. 이 쓰기는 쉽잖아요. 그러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건 뭐냐면,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큰 돌이고요. 뒤에는 신주라고 불립니다만은, 그 다음에 여기 제수라는 뭐냐면, 소, 혹은, 이 돼지, 혹은 양, 이거를 반 잘라가지고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는 피가 흘렀잖아요. 이 피가, 큰 신일수록 생식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그렇게, 동성애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산에 가서 바위 돌리에 제단 위에 뭘 올려놓습니까? 자기 아들을 올려놓고 이제 반 가르려고 그랬잖아요.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신이 원한다 그래가지고. 그 뒤에 신이 자기에 대한 마음을 알고는 수없이 이긴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제단에 흘린 이 피예요. 이 짐승들이 흘린 피입니다. 희생들이 흘린 피예요. 이게 바로 제사를 지낸다는 뜻을 가지고, 이 제사의 대상은 신이잖아요. 그래서 신을 뜻하는 글자는 이게 다 들어가죠. 이건 시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동사를 읽을 때 시라고 읽지만, 이건 기라고 읽어요. 귀신 기라고 읽어야 됩니다. 혹은 제탁기, 제단기라고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글자에 보면, 이 옆에 보면, 이런 통에다가, 이 밑에, 이건 두라는 것은 제사 밑에 넓은 그릇이죠. 청동만 그릇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 지낼 때는 조금은 줄여가지고 조그마한 이 둘을 씁니다만, 옛날에는 진짜 황제나 왕들이 쓰던 큰 밑에 받침이잖아요. 청동을 만든. 그 위에다가 이 통을 두고 거기다가 옥을 말이죠. 가득 담아서 옥.
옥을 담아가지고 말입니다. 제사에 쓰고는 뭐 불태우기도 한다 그랬어요. 한 번 쓴 건 다시 쓰지 않는다. 우리가 당신의 후손들이 이렇게 나라를 정치를 하면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렇게 부를 이마저 쌓았고 또 이것을 쓰고는 태워버리고 당신에 대한 그 공경으로 삼는다. 이런 그 의미를 담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게 제사 지내는 모양이잖아요. 이거는 신이고 제사 지내는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라는 것이 원래는 이 신, 하늘에 대한 말이죠. 큰 제사라고 이 본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것을 인간에 대한 그 신에 대한 공경을 인간에 대한 공경까지도 으로 의미를 확대시킨 것이 바로 공자입니다. 인의 예지할 때 공자는 이게 꼭 신에 대한 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인간 존중. 인간은 누구나 계급은 있지만 평등하다는 것을. 인간은 각자가 이 하나의 가장 고귀한 생명체라는 걸 인정하는 공자의 언급이 여러 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얘가 바로 인의 예지할 때 다 인간에 대한 것입니다. 인의 예지가. 그래서 점점 내려오고 있잖아요. 의미가 확대돼 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써버리면 이게 도대체 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뭔지. 이게 옛날부터 이 사람들이 쓰기 귀찮아가지고 오래전부터 약자로 쓰긴 했습니다만 이건 속자예요, 속자. 이거는 아속이라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고아한 뜻이고, 고아. 이거는 저속한 거잖아요, 저속한 거. 왜 이거를 쓰느냐, 이거. 쓰기, 획이 좀 적고, 뭘까요? 쓰기 쉽다고 해서 그러는데. 근데 이제는 뭐 쓰고 하지 않습니까? 컴퓨터로 찍잖아요. 손가락으로 찍는 세대에 와서는 오히려 복잡한 글자가 더 찾기 더 쉽다는 거 아닙니까? 더 쉽게 눈에 띈다 아닙니까? 획수가 적은 것보다 오히려 저 획수가 많은 것이 쉽게 변별이 된다는 것이죠. 또 이상한 상황으로 바뀌어버렸죠. 또 이 횡설수설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그렇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예운, 옥백운호제, 예니 예능하는 것이 그게 아까 여기다 옥을 담았다 그렇지 않습니까? 옥을 여기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담아가지고 제사를 지낸다 그랬습니까? 이게 옥이에요. 연결식이 옥이잖아요. 예. 그때 백은 뭡니까? 비단이잖아요. 아주 귀한 이 면직물이잖아요. 그렇죠? 옥백, 이 발음은 이게 결국 형식이란 말이에요. 형식. 예라는 것이 형식이 아니다 이거예요. 바꾸면 더 중요한 게 뭐냐? 뭐죠,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는 예를 신을 공경한다거나 인간을 공경할 때의 상황이 거기 제단에 놓는 혹은 남에게 주는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형식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다 이것이죠. 형식은 좀 약하고 모자르더라도 하다못해 비싼 것이 싼 것이더라도 마음을 공경하는 마음을 예의 가장 중요한 게 공경은 경이지 않습니까? 그럼 마음이 담겨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말입니까? 그리고 악운 음악. 악은 여러분 다 아시죠? 악은 뭐냐면 이게 원래 실사자, 실사자 이게 변해 가지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건 나무목이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리고 여기다 요 부분은 뭐냐면 손가락에 끼는 골무라 그래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게 현악기를 연주하는, 이게 나무로 만든 현악기를 현을 이게 현이죠. 이게 이 현을 이렇게 되는데 현이 달려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7개, 5개 달려있고, 이게 골무를 끼고, 우리나라에서는 골무를 안 끼고 뭐 합니다만, 가야금 연주자들은 저게 없어요. 여러분. 가야금 연주자, 우리는 중국과 달리, 중국은 지금도 골무를 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안 끼고 해서, 이 오래된 연주자들 보면, 지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국립국악원 뭐 이런 데서, 오랫동안 가야금, 혹은 현악기를 만진 분들은 보면 지문이 없어요, 여러분. 뜯는 그 부분에. 그러니까 여기에 중국 사람들은 여기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 끼는 저 골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악이라는 것이 바로, 현악기, 이 현악기. 현악기의 대표적인 건 뭡니까? 금, 슬. 공자는 슬을 더 좋아했어요.
금보다 설이 훨씬 더 복잡하고, 금은 5줄에서 7줄이지만 설은 25줄에서 50줄이에요. 훨씬 크고 더 비싸겠죠. 또 많은 다양한 그 음을 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또 있겠죠. 그래서 악이라는 성격은 뭐냐, 이 예약을 가장 중요시 한다 그랬잖아요, 공자가. 그럼 내가 예약을 중요시 한다고 해서 악은 그리고 내가 종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냥 종이, 그 절에 가서 볼 수 있는, 절집에 가서 볼 수 있는 그 종이 아니고, 이것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편종 있잖아요. 편종. 응? 뭐 10개, 20개 달리는, 많이 달리는 것들은 많이 달려. 어떤 거는 말이죠. 어떤 거는 학교 교실을 가득 채울 수 있을 정도로 큰 종들이, 정후을묘라는 곳에서 호북성, 응? 호북성이 정이라는 조그마한 나라가 있었는데, 조그마한 나라예요. 성은 그 휘시고, 조그마한 나라인데, 을이라는 임금이 이름이 있었는데, 정후을이 묘의 묘가, 발굴이 됐는데, 응? 군대에서 막사를 찔려다가 파보니까 뭐가 쿵 하는데 보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나무들로, 이 사각형으로 된 나무들로 수십 개가 쫙 있는데, 그 밑에 무덤이 발견됐어요. 그거 보면 뭐 중국 전국시대 때의 무덤인데, 무덤에서 온갖 악기가 다 있어요. 왕이 악기를 엄청 좋아하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정을묘에 나온 게 대표적인 이 종인데, 이 편종이에요. 이 편이라는 것은 이게 엮어놓았다는 편종인데, 보통 교실 하나에 가득 차요. 그게 엄청 커요. 지금도 그걸 연주해가지고 녹음해가 팔고 있습니다. 호북성 박물관에 가면. 그리고 더 좀 가슴 아픈 거는, 저 가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이거를 연주하던 수십 명의 이 17살에서 20살쯤 되는 처녀들을 왕이 죽고 순장을 시켰어요. 죽어서도 그 걔들이 연주하는 거 들으려고. 그 10여 명이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토질적인 문제로 이 악골이 그대로 남아 있어가지고, 이가 치아들이 그대로 있는데, 치아가 손상된 치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좀 20대, 20 전후에 예쁜 처녀들이었던 거예요. 그게 음악을 그 예약 사회에서 종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북이잖아요. 북. 그러니까 북도 막 여러 가지 여러 크고 작고 여러 가지 있어요. 걸어놓고 치는 것도 있고 말이죠. 우리나라 지금도 이 악에 보면 북을 쭉 걸어놓고 치는 게 많잖아요. 뭐 이리 거꾸로 치고 뭐 하는 거 여러분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음악 하는데 그게 종소리와 북소리를 이루는 것이겠는가? 형식이 있지 않고 내용이 있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유학이 번지르르한 그 법문 용례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상사가 사람이 주는 상에서도 여기 상례를 치를 때, 여기 이야 영검이라 해서 겉보기만 번지르르하게 잘 된 것보다는 차라리 슬퍼하는 거죠. 영척이라 그러죠. 슬퍼하는 그 애도의 분위기가 있는 것이 더 낫다. 뭐 관이 좀씩 모자라고 뭐 여러 가지 손님 대접하는 것이 시원찮아도, 그게 가족들이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는 그것이 옳은 예지. 그저 뭐 돈 많이 들어가지고 사람 죽었을 때 소잡고 돼지 잡고 많은 사람들은 뭐 초대해가지고 뭐 음식 좋은 거 주고 그렇죠. 뭐 이게 이해가 아니다. 이런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일관된 예의 운용의 정신은 형식에 있지 않고 내용에 있다 이것이죠. 알겠습니까? 그게 반성할 점이 많죠.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뭐 옛날 은나라 때 사용하던 그 상복을 그대로 입고,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저도 선친께서 돌아가셨을 때 뭐 관리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상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상복이 알고 보니까 은나라 때 입던 옷이에요. 그게 그 예학을 통해서 그림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을 우리나라에서 살려가지고 그걸 입고 이제 뭐 머리에 뭐 감고 몸 삼배옷을 입고, 이게 바로 은나라 때, 중국도 벌써 버리고 안 하는 거를 우리나라 그걸 하고 있잖아요. 은주로 내려오면서 입던 상복이잖아요. 좀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그걸 입는 경우가 참 적지만, 그 적은 것은
뭐 예운, 옥백지, 운호, 아군, 종고지운 이걸 알아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편의주의에 의해서 검은 양복 입으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뭐 이왕이면 사실은 흰 양복을 입으면 낫겠죠. 검은 양복은 서양 거를 그대로 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그 부모 그 상을 치를 때는 좀 뭐 회색이라는 흰색 양복 이런 게 그 소복이잖아요. 그게 더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형설수설이니까. 늙고 나이 많아지면 헛소리를 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스럽지 않고. 하여간 공자님께서 말씀하셨다. 흔히들 예절 하는데 그게 옥이나 백을 비단, 뭐 옥덩어리나 비단을 뭐 사용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닐 것이고 또 음악 하는 그게 그 이 편종이나 그러죠. 그 이 북을 좋은 걸 써야 된다 말이죠. 북소리, 음악소리, 북소리가 뭐 아주 잘 어울리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연주하다 좀 틀려도 괜찮고 어설퍼도 괜찮은데 그 연주하는 사람들의 진짜 마음, 그걸 듣는 사람들이 또 거기에서 공감하는 이것이 중요하지. 뭐 하나 틀렸다고 뭐 이렇게 헐떡하고 이거는 공자가 말하는 이야기 아니다 이거예요. 내용이 중요하다 이것이죠. 네. 오늘 시간이 됐군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그러니까 결국 이 한마디로 더 줄이면 공자님께서는 예약은 말이죠. 예약의 형식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형식도 중요하다.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형식도 중요하지만 형식에만 치우쳐서는 안 된다. 내용이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